여러분 안녕하세요. 심요순 회계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심요순 회계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회계원리, 영문회계원리 강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챕터를 마쳤고요. 이제 두 번째 챕터 결산과 재무제표, Closing and Financial Statement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챕터에서는 아래와 같이 9개의 서브 섹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각각을 진행하기 전에 이 앞에서 약 2시간에 걸쳐서 공부했던 부분을 조금만 공부를 해보면 뭘까요? 자, 회계의 정의, 정보 이용자, 회계에서 말하는 거래, 그 다음에 그 거래를 기록하는 방법에 뭐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그죠? 회계는 회계정보 이용자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경제적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이고, 전달의 최종 산출물은 재무제표였다. 그런데 그 재무제표라는 것이 한 번에 뚝딱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업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사건들을 잘 적어서 집계해서 보여주는 것이더라. 이때 장부에 적히는 거래를 회계거래라고 하고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이 변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최종 산출물인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모양이 대략적으로 이렇게 왼쪽 오른쪽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결국 거래를 기록하는, 좀 더 구체적으로 가면 분개할 때는 자산은 왼쪽에 적고 부채는 오른쪽에 적고 자본은 오른쪽에 적더라. 동일한 논리로 수익은 오른쪽에 적고 비용은 왼쪽에 적더라. 그래서 거래의 10요소 이런 얘기를 했고요. 어떤 특정 거래가 있으면 왼쪽과 오른쪽에 두 가지 거래가 거래의 이중성이라고 해서 적힌다는 것과 이 둘의 금액은 같더라. 대차평균의 원리. 이런 다소 어려운 용어, 낯선 용어지만 회계적 얘기를 했었죠. 자, 지금 잠깐 제가 얘기하는 것으로서 모든 걸 다 완성할 수는 없습니다. 혹시 많이 부족하시면 돌아가셔서 다시 한번 쭉 보시고요. 어느 정도 기억에 남아있다면 이제부터 저와 함께 챕터 2, 두 번째 장 결산과 재무제표를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56페이지부터 55페이지에 시작하고요. 56페이지에는 이렇게 텀스 투 런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한번 쭉 읽으면서 한글 용어들도 눈에 익히고 영어 단어들도 좀 접해서 본문 수업에 워밍업을 하자고 얘기를 드렸죠. 자, 그러면 그건 각자 해주시고 58페이지 첫 번째 섹션 결산부터 보겠습니다. 결산. 자, 영어로 결산 혹은 closing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결산 어디서 들어보셨나요? 굳이 여러분들의 결산이라고 하면 뭐 상반기 결산 이런 표현이 있거나, 아니면 뭐 오늘 한 해의 영화 시장을 결산한다 해서 올해 유명한 영화 이런 거 보여주는 거죠. 자, 뭐예요? 어떤 기간의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그 기간 동안에 벌어진 일을 모으는 거, 뭐 그런 게 결산이죠. 회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회계 기간 동안에 벌어진 회계적인 활동들을 마무리해서 결국은 뒤에 나오지만 재무제표 만드는 거예요. 그거를 결산이라고 하고요. 영어는 close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뜻은 차차 익혀지겠지만 결국은 장부를 잘 마무리한다, 장부를 닫는다. 그래서 closing이라는 표현을 써요. 자, 그러면 지금 회계의 맨 마지막 단계인 결산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회계의 전체 흐름이 어떻게 되는데 그게 회계순환 과정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리고 영어로는 accounting cycle이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 회계적인 활동이 언제 시작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언제 끝나느냐를 쭉 보여주는 거예요. 우린 이걸 공부할 겁니다. 그런데 아예 처음에 나와 있는 이 전체 흐름도 순서들을 같이 한번 볼게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 뭐 이런 식으로 쭉 회계 흐름이 있습니다. 회계 흐름이 있어요. 첫 번째 뭐예요? 거래가 발생한다. 거래가 뭐예요?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변동을 일으키는 일. 거래가 발생하는 게 회계의 출발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분개를 해야 돼요. 어디에? 분개장에. 거래가 발생하면 분개장에 분개를 하는 겁니다. 근데 분개장은
기억이 좀 나시나요? 왼쪽 차변에 어떤 계정 과목 얼마, 오른쪽 대변에 어떤 계정 과목 얼마를 적을지를 결정하는 것이고, 분계장 자체가 장부의 그 마지막 단계는 아니니까 장부에 옮겨 적는다. 그렇죠? 그게 장부가 뭐예요? 총계정 원칙, 제너럴 웨자, GL이라고 그랬었죠? 이렇게 옮겨 적는 걸 뭐라고 그래요? 전기. 이게 전혀 모르는 말이면 안 되죠. 여러분, 이 앞 시간에 저랑 했었죠? 이게 뭐예요? 거래가 발생하면 분계장에 분계하고 총계정원장에 전개하는 절차를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일 혹은 매 순간 회사가 물건을 팔았다, 물건을 샀다, 급여를 줬다, 임대료를 받았다, 임차료를 냈다, 이런 것들에 계속 거래를 적는 거예요. 응? 그러면 이게 1월 1일부터 말하자면 12월 31일까지 꾸준히 일어나는 회계적 행위잖아요. 이게 바로 뭐라고 그러냐면요. 우리는 기, 중, 회, 계, 처리라고 그래요. 기중회계 처리. 요 세 칸, 뭐 행위로 보면 분계와 전기지만 거래가 발생하면 분계장에 분계하고 총계정원장에 전개하는 행위를 어떤 회사의 회계 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라고 할 때 그 기간 동안에 지속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기중회계 처리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일장에서 여기까지 저랑 공부한 거예요. 그러면 이 다음에 바로 끝, 뭐 재무제표 만드는 거 아닌가? 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총계정원장을 가지고 바로 재무제표, 파이낸셜 스테이트를 만들 수 있느냐?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 왜? 이게 틀렸다? 아니, 마무리가 필요해, 마무리. 그게 바로 결산이고 클로징이에요. 그래요? 마무리가 뭘까? 마무리가 뭘까? 자, 그거를 이제 배울 거예요. 배울 건데 여기 5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잠깐만 미리 얘기를 하면 뭐냐면, 열심히 했지만 틀렸을 수도 있죠. 그리고 사실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할 수도 있죠. 이런 것들을 조정해서 제대로 된 재산 상태를 보여주는 재무상태표와 손익 경영 성과를 보여주는 손익계산서를 만든다는 거예요. 자, 그 단계는 여기서 간단하게 제목만 보고 바로 가요. 수정 전 시산표, unadjusted trial balance를 만들고, 기말 수정 분계를 하고, 그 다음에 수정 후 시산표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장부를 마감하고, 그러면 최종적으로 재무제표가 작성된다는 겁니다. 이 단계를 뭐라고 불러요? 결산이라고 불러요. 결산이라고. 클로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조금 앞서가는 질문 하나 해볼까요? 여러분, 이게 이제 뭐 말하자면 조금 간단하게 얘기하면 회계팀에서 하는 일이에요. 자, 이 결산의 행위는 언제 할까요? 언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거래를 쭉 적은 다음에 이걸 다 적은 다음에 하는 거죠. 그러면 아무리 빨라도 언제 할 수 있어요? 12월 31일 날 할 수 있죠. 그러면 12월 31일 날 전국의 모든 격리팀은, 회계팀은 퇴근을 못하고 밤새 이걸 한다? 이거 굉장히 일이 많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그 다음에 1월, 2월, 3월 이렇게 몇 달에 걸쳐서 합니다. 결산 능력이 뛰어난 회사는 뭐 한 1, 2주에 끝나고요. 그게 부족한 회사는 몇 주에 걸쳐서, 몇 달에 걸쳐서 하기도 하고요. 아시겠죠? 자, 우리는 지금 2번째 챕터입니다. 결산과 재무제표 작성을 배워요.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기중회계 처리를 배웠고, 이제 기말에 하는 결산을 저와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결산의 기말수정분계. 잠깐만. 뭐 돌아갈 것도 없이 여러분 책 보면 결산이 5개 정도의 단계로 보여줬던 걸 알겠는데, 뭐 시산표 만들고 뭐 기말수정분계하고 또 시산표 만드는 거 있는데 왜 이걸 먼저 나오지? 자, 이걸 이해하면 돼요. 우선 수정전 시산표 만들고 기말수정분계하고 수정 후 시산표하고 그 다음에 장부 마감하고 재무제표 작성하는 건데, 결산의 첫 번째 단계는 기말수정분계를 먼저 공부하면 됩니다. 수정전 시산표의 오류, 부족함, 틀린 것을 고치는 과정이에요. 자, 그럼 바로 문장을 읽어볼게요. 기말수정분계란 영어로는 year end, 기말에 adjusting, 수정하는 엔트리, 분계. 기말수정분계는 뭐냐면 총 계정 원장의 각 계정 잔액이 이미 있어요. 왜냐하면 기중에 거래가 발생하면 분계장에 분계하고 총 계정 원장에 전개했기 때문에 이 잔액을 경제적 실질과 일치하도록 수정하는 분계. 잠깐만. 그러면 잔액이
경제적 실질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기말수정 분계를 하는 겁니다.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하는 거예요. 이걸 다른 표현으로는 결산수정 분계라고 불러서 year-end adjusting entry라는 표현과 동시에 closing adjusting entry라고도 불러요. 자, 무슨 얘기냐? 기중에 거래가 발생하면 물건 사면 현금 나가고 비품 들어오고 또 차입금 빌리면 현금 들어오고 차입금 나가고 차입금 바로잉 늘어나고를 했어요.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잘했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딱 가지고 그걸 재무제표를 만들려고 봤더니 그 각각 계정의 잔액이 경제적 실질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들이 발견되더라는 거예요. 그거를 일치시키도록 하는 것이 바로 기말수정 분계입니다. 그런 게 뭐가 있을 수 있나요? 뭐 여기 책에 뭐가 나와 있느냐면 보험을 예를 들어 있어요. 자, 잘 보세요. 여기 이제 12만 원이라고 돼 24만 원이네. 보험 료지급. 자, 뭐 화재보험이라고 할까요? 어떤 기업이 보험을 가입을 했다고 치자고요. 1년 보험료가 24만 원입니다. 여러분 그건 구별하시죠? 보험료는 내가 보험회사에 내는 돈, 보험금은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해서 받는 돈, 그러니까 보험료를 냈어요. 그런데 11월 1일 날 가입을 했어요. 모든 보험을 1월 1일 날 가입하란 법은 없으니까. 그러면 자, 11월 1일 날 얼마를 냈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24만 원이 나갔어요. 그러면 회계에서는 어떻게 인식했겠어요? 비용으로 인식했겠죠. 그죠? 뭐 여러분이 지금 아직 회계가 익숙지 않아서 한 번에 딱 떠오르진 않겠지만 오른쪽 대변에 현금 24만 원, 왼쪽 차변에 보험료 24만 원. 어쨌든 24만 원 비용으로 나갔어요. 자, 우리는 12월 31일 날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를 만들어요, 이날. 12월 31일 날. 이걸 만든다고요. 대충 이제 뭘 얘기하시는지 알겠죠? 자, 어느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 손익계산서를 만든다고 하면 물론 그 다음에 12월 31일에도 손익계산서를 만들겠지만 이때만 놓고 봤을 때 돈이 나간 보험료는 얼마다? 24만 원. 그러나 그 해에 쓴 보험료, 소비한 보험료 얼마예요? 12달치가 아니라 11월, 12월 두 달치 4만 원이잖아요. 응? 자, 다시 한번 얘기해요. 11월 1일 날 마이너스 24만 원 보험료를 지급한 회사가 12월 31일 날 손익계산서를 그린다고 하면 어느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이 기간 동안의 보험료는 얼마를 인식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논리적인 답은 낸 건 24만 원이나 12달치이나 이 기간 동안에 소비한 건 12달치 중에 2달치에 해당하는 4만 원이더라. 그러면 4만 원이 이번 달 거면 나머지 이번 해 거면 20만 원은 언제 거예요?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의 비용으로 가야 되더라는 거예요. 부정할 수 없겠죠? 맞는 얘기 같죠? 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뭐 한두 가지가 아닐 거 아니에요. 보험도 들고 예금도 들고 뭐하고 한단 말이에요. 자, 기중에 거래가 발생하면 다 적어 나가지만 기말에 딱 봤더니 보험료 총계정 원장 중에서 보험료 계정의 잔액이 얼마로 되어 있어요? 24. 근데 경제적 실질은 얼마예요? 4만 원만 나가야 된다니까? 왜? 두 달만 썼으니까. 그러면 수정을 해야 돼요. 어떻게? 24에서 20을 빼가지고 4를 남겨놔서 이게 보험료로 가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기말수정 분계예요. 자, 뭔지 알겠죠? 그럼 구체적으로 기말수정 분계가 어떤 행위가 일어나는지를 보는데, 자, 기말수정 분계가 일어나는 케이스들을 제가 여기다 쭉 적어놓고 뒤에 가서 문제를 풀 거예요.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은 짧게 얘기하면 뭘 미리 냈거나 뭘 늦게 내거나 하는 시간의 문제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자, 방금 제가 보험료를 24만 원 낸 회사가 뭘 미리 낸 얘기를 했잖아요. 24를 냈지만 4만 올해 비용이고 20은 올해 비용이 아닌 경우에, 자, 그대로 뒤집어서 보험회사였다고 보죠. 24만 원 받았지만
보험회사가 서비스를 제공한 기간은 12달이 아니라 몇 달이에요? 2달. 그러면 걔는 어떻게 해야 돼요? 24만 원을 수익 인식했다가 아니다. 4만 원만 수익. 20만 원은 뭐예요? 미리 받은 거잖아요. 자, 이와 같이 보험료에서는 뭘 미리 주고받은 경우가 있어요. 그게 선급과 선수라는 표현을 쓸게요. 선급, 미리 줬어요. prepaid. 그 선수, 미리 받았어요. unearned, 받긴 했는데 아직 제대로 얻지 못한 prepaid expense와 unearned revenue가 있는 거예요. 방금 우리가 봤던 게 prepaid expense예요. 보험료, 선급 보험료. 누구 입장에서? 보험을 가입한 입장에서. 근데 반대도 있을 수 있죠. 저쪽은 뭐예요? 선수 보험료가 되겠지. 그죠? 이게 기말수정 붕괴를 일으키는 가장 첫 번째 카테고리 하나가 선수 선급이에요. 자, 다른 것도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발생을 했는데 아직 안 내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을까? 후불인 경우에. 방금은 저기서 보험료를 그냥 귀로만 들으세요. 보험료를 24만 원 미리 냈는데 2달만 썼다 이런 걸 수 있지만 만약에 보험 계약이 사실은 보험은 그런 일은 없습니다만 후불이라고 치면요. 돈은 올해는 한 푼도 안 냈지만 내년도 10월 말에 24만 원을 내지만 올해 몇만 원어치 보험을 누렸어요. 4만 원. 그게 바로 미지급 비용이에요. 미지급 비용. 그럼 저 보험회사 입장에는 미수 수익인 거지. 그래서 첫 번째 카테고리는 미리 주고받은, 미리 준 비용, 선급 비용, 미리 받은 수익, 선수 수익이 있다면 두 번째 카테고리는 아직 안 준 거. 그걸 쓰는 한글 용어는 미지급 비용이고요. 미지급. 영어는 accrued expense라고 그래요. accrued, 발생한. 만약에 아직 받지를 못한, 발생을 했으나 그건 미수 수익이라고 그러고요. 여기는 accrued revenue라고 합니다. 그래서 크게는 미리 준 것을 뒤로 미루는 디퍼럴과 아직 안 준 걸 땡겨 잡는 어크롤 두 개가 있는 거예요. 디퍼럴과 어크롤이 있어요. 이걸 한글로 하면 이연과 발생이고 계정 과목으로 보면 선급 비용, 선수 수익, 미지급 비용, 미수 수익이에요. 자, 외울 필요 없어요. 이렇게 카테고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 무슨 카테고리하고 있는 거예요? 기말수정 붕괴 기, 말, 수, 정, 분계의 카테고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추정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추정, estimation. 자, 이 각각을 이제 공부해 볼 거예요. 각각을. 자, 여기 뭐 옆에 써 있는 거는 거기에 해당하는 좀 사례들인데 짧게 볼게요. 미리 준 거는 아까 얘기했던 선급 보험료나 선급 임차료 같은 게 있을 수 있어요. 미리 준 거. 반대로 미리 받은 거는 선수 수수료, 선수 임대료 같은 게 있을 수 있죠. 영어는 읽어보면 뜻은 통할 거예요. Prepaid insurance expense, prepaid rental expense, unearned service revenue, unearned rental revenue. 반면에 미리 주고받은 게 아니라 아직 발생했는데 주고받지 않은 어크롤 항목들이 있죠. 미지급 비용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미지급 이자. 이자가 후불이니까 아직 안 줬나 봐요. 미지급 급여. 뭐 급여를 다음 달 5일 날 주기로 했으면 1월 1일부터 1일부터 31일까지 급여는 발생했는데 며칠 동안 안 주고 있는 거죠. 미지급 급여. 자, 미수는 미수 이자. 이자를 후불이면 못 받는 경우, 미수 수수료. 아직 수수료를 나중에 받기로 한 경우. 영어도 쉬워요. accrued interest expense, accrued salary expense, accrued interest revenue, accrued service revenue. 뭐 이런 것들이에요. 지금은 그냥 선급, 선수, 미지급, 미수 이런 단어만 알고 있으면 돼요. 마지막은 depreciation expense라고 해서 감가상각비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하게 됩니다. 감가상각비를. 이거는 뒤에 해요. 됐어요? 응? 자, 크게 기말수정 붕괴는 5개의 카테고리가 있다. 아시겠죠? 자, 여기서 다음 바로 본격적인 내용으로 넘어가기 전에 현금주의와 발생주의라는 단어를 한번 보고요. 자, 현금주의, 캐시 베이시스. 베이시스가 어떤 기준, 방식 뭐 그런 얘기잖아요. 캐시 베이시스와 어크롤 베이시스가 있어요. 캐시는 뭐 현금이고 어크롤은 뭐 발생했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자고요. 우선 쉬운 게 한국말로 갑시다. 현금주의와 발생주의. 이 두 개가 대비되는 회계의 어떤 원칙, 기준, 판단 이런 거거든요. 뭔지 느낌이 오시겠어요? 회계라는 게 자,
거래가 발생하면 기록하고 그 다음에 결산해서 재무제표 만드는 거잖아요. 그 거래는 뭐냐고 보면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변화를 일으키는 게 거래고, 자 근데 여러분 그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을 일으키는 거래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세상에 있는 많은 일들을 현금으로만 판다. 그러니까 돈이 들어오면 수익 잡고 돈이 나가면 비용 잡고 간단하게 돈으로만 보는 게 현금주의예요. 나쁘다 좋다는 아니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돈 받으면 수익, 돈 준 비용 이렇게 현금주의예요. 근데 발생주의는 뭐겠어요? 돈을 받았어도 수익이 아닌 건 잡지 않는다, 인식하지 않는다. 반대로 돈을 안 줬어도 비용이 발생했으면 비용으로 인식한다 이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느 가게에 가서 여러분들이 물어봐요. 여러분이 어느 가게에서 여러분 사장님 오늘 영업하셨나요? 예. 오늘 얼마 파셨어요? 예, 100만 원 현금 주고 팔았습니다. 그럼 100만 원 영업하셨네요. 그리고 50만 원은 외상으로 팔았어요. 그럼 돈 못 받았으니까 100만 원만 판 거네. 현금주의. 반대로 오늘 영업하셨어요. 돈을 한 푼도 못 받았는데 외상으로 150만 원 팔았어요. 그럼 판 거죠. 왜냐하면 이루어졌잖아요. 돈만 못 받았지. 발생주의. 그거예요. 조금 설명을 좀 유치하게 했습니다만. 자, 그러면 현금주의가 맞아요? 발생주의가 맞아요? 라고 물어보면 답을 하실 수 있을까요? 질문이 좀 이상하죠? 그럼 볼게요. 어느 회사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의 경영 성과를 혹은 이익을 이론적으로 정교하게 계산하려고 하는데요. 현금주의로 계산하는 게 정확한가요? 혹은 이론적이고 논리적인가요? 아니면 발생주의로 계산하는 게 정확한가요? 이론적인가요? 논리적인가요?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감이 오죠? 발생주의가 논리적이에요. 그리고 제대로 반영하는 거예요. 아니 돈을 12월 31일 날 이빨 받았다고 그게 다 수익이야? 아니잖아. 그죠? 그리고 다 이루어졌는데 외상이라서 한 일주일 뒤에 받아. 그러면 올해 판 거야, 안 판 거야? 판 거죠.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는 발생주의가 맞아요. 그러면 사실은 좀 뒤로 백투더 포인트 해서 아까 보험료 11월 1일 날 24만 원 받았을 때와 12월 31일 날 이 중에서 4만 원만 인식하는 행위가 이게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11월 1일 날 무슨 주의로 회계 처리를 해놓은 거예요? 현금주의로 해놓은 거지, 받을 때. 그리고 12월 31일 날 돌려놓은 거죠, 발생주의로. 이게 기말수정분계의 대부분은 아니지만 이 몇 가지는 현금주의와 발생주의의 관계예요. 자, 오늘 처음 들은 단어예요. 현금주의, 캐시 베이시스, 현금이 들어오면 수익, 나가면 비용. 발생주의, 어크로, 현금의 입출입과 관계없이 경제적 실질이 발생하였으면 수익과 비용을 잡는 것. 무엇이 이론적으로 맞다? 발생주의가 맞다. 회계는 발생주의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회계 기간 중에는 편의에 따라서 현금주의로 기록을 해놨다가 기말수정분계 때 이를 현금주의 회계 처리를 발생주의로 돌리는 수정분계가 이루어지더라. 자, 감 잡으셨죠? 자, 이런 것들이 지금부터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들이고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야. 아주 회계의 기초이지만 회계에서 다루는 개념들, 사실 회계에서 나오는 개념이라는 게 그렇게 복잡하진 않아요. 뭐 화폐의 시간 가치라든가 아니면 순자산 가치 평가라든지 이연이라든지 몇 가지밖에 없거든요. 자, 이런 것 중에 중요한 거 하나를 배우는 거예요.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문제를 풀어보면 돼요. 65페이지 케이스 2-1을 보겠습니다. 바로 문제를 볼게요, 여러분. 우리는 X1년 8월 1일 보유하고 있던 사무실을 임대하고 1년분의 임대료 24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뭐 느낌 화고죠. 8월 1일 날 받았는데 문제. 임대료 받았을 때 분계, 회계 처리하시오. 그 다음에 12월 31일 날 기말수정 분계하시오. 그 다음에 7월 31일 날 분계를 하시오. 저널 엔트리를 쫙 하라고 준 거예요. 해볼게요. 자, X1년 8월 1일 날 현금이 들어왔죠. 캐시, 자산이 증가. 왼쪽에 적어요. 24만 원. 그러면 왜? 반대급부가 있죠. 오른쪽에 렌탈 레비뉴 24만 원 받았어요. 자산의 증가, 수익의 발생. 끝. 그런데 이 당시에는 거래가 발생했으므로 적는 것은 잘하였으나 12월 31일 날 관점에서 봤을 때
다른 건 둘째치고 렌탈 레비뉴 24만 원은 올해의 손익계산서에 전액 들어가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현금주의에 따라서는 맞지만 발생주의에 따라서는 8, 9, 10, 11, 12 5개월치만 올해 거고 나머지는 내년 거니까 미리 받은 것을 도려내야 돼요. 따라서 12월 31일 날 봤더니 이게 아닌 거야. 그래서 맞추기 위한 짓을 해요. 뭐냐면 일단 이걸 줄여줘야 돼요. 수익을 줄여줘야 돼. 몇 달치를? 아까 제가 했잖아요. 5달이 올해 거면 내년 거는 7달이죠. 그러면 24만 원에 7달이 얼마야 얼마? 27에 14. 14만 원만큼 레비뉴를 줄여줘야 돼요. 수익을 줄여줘야 된다고. 어느 쪽이 적어요? 왼쪽. 이거 제가 앞 시간에 외우라고 그랬었죠. 좀 유치하지만 외워라. 뭐 외우는 방식은 여러분 마음대로인데 저는 옛날식이라면 왼쪽 차변에 자산의 증가, 부채의 감소, 자본의 감소, 수익의 감소, 비용의 발생. 오른쪽 대변에 자산의 감소, 부채의 증가, 자본의 증가, 수익의 발생, 비용의 감소. 이렇게 외워도 되고 재무상태표 왼쪽에 자산, 오른쪽에 부채, 자본. 손익계산서 오른쪽에 수익, 왼쪽에 비용이니 왼쪽에 올 게 늘어나면 왼쪽에 적고 오른쪽에 올 게 늘어나면 오른쪽에 적대. 줄어들면 반대쪽에 적어라. 이렇게 외워도 되고요. 수익은 오른쪽에 오는 거 줄어들면 왼쪽에 적어야 돼요. 얼마를 줄여야 돼요? 14만 원. 여기까지 따라오시겠죠? 자, 여기서가 이제 고민이에요. 그러면 자, 거래는 거래 이중성 때문에 상대 계정을 적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14만 원이 금액이 적히는 건 맞는데 뭘 적을 거냐는 거예요. 어쩌다 보니까 제가 답을 적어버려서 그러긴 하는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겠을까요? 사실은 좀 말장난 같지만 제일 쉬운 건 뭐예요? 14만 원 현금으로 돌려주면 되지. 세입자를 불러요. 야, 너 지난번에 1년치 한꺼번에 내가지고 내가 회계 처리하다가 해먹었잖아. 자, 14만 원. 근데 그러진 않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생각을 하는 거예요. 미리 받았네. 미리 받았네. 돌려줄 필요까지는 없지만 극단적으로 얘가 1월 1일 날 와서 나 임대 그만할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돌려줘야 되죠. 그럼 나한테 내 입장에서 이제 아까 받았던 현금은 내 돈이다, 빚이다. 빚이다. 그래서 unearned revenue라고 해서 이거는 뭐냐면 선수 수익이라고 잡아요. 오른쪽에 적힌 걸 보니까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중에 뭐예요? 부채. 좀 어렵구나. 자, 그럼 다시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여기서 이걸 한번 해볼게요. 자, 죄송합니다. 신기하네. 여기 있다. 자, 지금 뭘 하고 있었냐면 기말 수정 분개의 첫 번째 캐테고리, 두 번째 캐테고리, 세 번째 캐테고리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이연이라는 것은 미리 주고받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선급 비용, 선수 수익이라고 아까 얘기는 했죠. 그 미리 받은 거. 자, 그 얘기를 선급이라고 치면 돈은 줬으나 아직 다 소비하지 않은 거죠. 자, 그럼 12월 30일 입장에서 내 입장에서는 뭐예요? 더 준 거예요? 덜 준 거예요? 더 준 거예요. 거기서 계약을 끝나면 어떻게 돼요? 돌려받아요. 그럼 뭐예요? 자산이에요. 선급병은 자산이에요. 해약하면 돌려받는다. 혹은 내년도에 줄 걸 미리 주어서 저다 맡겨놨다. 내 돈이다. 자산. 그럼 선수 수익은 부채죠. 미리 받은 거잖아요. 해약하면 돌려줘야 된다. 혹은 내년도 받을 걸 미리 받아서 가지고 있는 거니까 이건 아직 내 거 아니다. 부채. 감이 오시죠? 자, 그러면 발생은 미지급 비용과 미수 수익이에요. 자, 미지급 비용은 비용을 아직 주지 않았다예요. 그러면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줘야 돼요. 근데 잠시 계약상 그랬더니 돈이 없었던 안 줬어요. 이건 뭐예요? 부채. 빚이에요, 빚. 부채. 미지급 비용 부채. 근데 미수 수익은 받을 사람 입장이에요. 기간은 경과했어. 받아야 돼. 근데 내가 마지막에 받기로 해서 나중에 받기로 해서 아직 안 받았을 뿐이에요. 가서 지금 달라고 그러면 준다, 안 준다? 준다. 해지하면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자산인 거예요. 자, 이제 단어가 귀에 들어와야 돼요. 선급 비용? 선급. 자산. 선수 수익? 미리 받은 거? 부채. 미지급 비용? 줘야 되니까 부채. 미수 수익? 받을 권리가 생겼는데 아직 못 받았으니까 자산. 이렇게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여러분하고 문제를 풀고 있었잖아요. 다시 풀어볼게요. 8월 1일 날 24만 원어치 임대료를 받았는데 12월 31일 날 보니까 14만 원만큼은 미리 받은 거더라. 따라서 임대료라는 수익을 감소시켜 주는 거는 알겠는데 수익은 어넌드 레비뉴는 뭐냐? 늘어났는 이게 뭐예요? 부채가 늘어났다고. 부채. 선수 수익. 응? 아시겠죠? 여기 이제 뭐 길게 쓰려면 어넌드 렌탈 레비뉴 이렇게 써도 되고 그냥 그러니까 이거죠. 선수 수익이라고 해도 되고 선수 임대료 이렇게 해도 되죠. 이건 뭐 표현하기 나름이에요. 여기는 지금 어넌드 레비뉴가 선수 수익이라고 쓴 거예요. 사실은 회계를 처음 공부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게 어려울 수 있어요. 뭐야 하나에 하나만 가르쳐주고 하나에 하나만 매칭돼야 좋은데 이렇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 기왕에 말이 나왔으니까 얘기를 하면 자 보세요. 회사가 만약에 무지 커. 우리 어차피 삼성전자 예를 들기 시작했으니까 삼성전자의 선수 수익이 몇 종류일까요? 몇십 개. 성급비용 몇십 개, 미지급비용 몇십 개, 미수익 몇십 개일 거예요. 그러면 삼성전자처럼 큰 회사의 재무제표에 선수 임대료, 선수 이자, 선수 다 적는 게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묶어서 하나로 표현해서 하나로 표시할 거예요. 그래서 선수 수익 하나로 표시한다는 걸 생각하면 선수 수익이라는 말도 맞고 그런데 학습 목적으로 쪼개 보면 선수 임대료라는 말도 맞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이 문제를 교재를 쓸 때는 가능하면 이제 재무제표에 표시되는 이 계정 과목 그러니까 대표 계정 과목을 하나로 써 내려가는 거예요. 양쪽 다 입에서는 제가 막 나올 테니까 여러분 혼동하실 필요 없고요. 이게 디테일은 상세 계정은 선수 임대료지만 대표 계정은 선수 수익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여기까지만 문제를 풀 수는 없고요. 여기 그 다음에 7월 31일을 풀라고 돼 있어요. 이게 어떤 경우예요? 7월 31일은 이 임대 기간이 끝난 거죠. 그러면 이제 나는 다 서비스를 제공한 거예요. 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어넌드 레비뉴라는 부채가 없어. 이거는 렌탈 레비뉴 그러니까 수익을 이제 비로소 인식할 수 있는 거예요. 응? 아시겠죠? 그러니까 24만 원 받았을 때 현금주의로 수익 인식했다가 기말수용 분기에서 아직 기관이 경과하지 않은 13만 원을 빼서 부채 잡아놨다가 그 또한 지나서 내년도 7월 31일 날 임대 기간이 다 끝나면 수익으로 완전히 인식하고 끝낸다. 응? 되시겠죠? 자 여기서 다음 문제 풀면 돼요. 그런데 가끔 그런 질문하는 분들도 좀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하는 거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이게 이 14만 원이 0이 되는 게 하루에 딱 0이 되는 게 아니라 그 5개월 하루하루 다 임대료가 이렇게 변하는 거 아닌가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1월 1일 날 어넌드 레비뉴 부채가 14만 원이면 여기 언제예요? 여기 좀 화면은 잘 안 보입니다만은 여기 7월 31일 날 0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가다가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떨어지는 거 아니냐. 하고 싶은 얘기는 뭐겠어요? 이런 질문을 굳이 하는 분들은 매일 이 14만 원을 매일 하루치씩 줄여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괜한 문제 제기를 했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뭐 말은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심심하면 할 수는 있겠지만 자 보세요. 그렇게 따지면 회계는 매일매일 이걸 다 나눠주기 너무 힘든 거예요. 회계에서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어차피 재무제표는 언제 만들어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기본적으로는 뭐 반기 재무제표나 분기 재무제표나 이런 걸 고려하지 않으면 1년에 한 번 만들잖아요. 그러면 그 포인트, 타이밍, 그 시점만 분계를 하고 회계 처리를 하면 1년치 손익계산서가 제대로 작성되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하는 짓은 안 하고 받았을 때, 결산 때, 그 다음에 그 기간이 종료될 때 이렇게만 회계 처리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렇게 생길 수 있는 그러지 않으라는 그 의구심은
접으세요. 뭐 그렇게 안 하니까. 자, 그러면 2-2번 6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우리는 은행으로부터 200만 원을 차입했는데 이자율이 10%예요. 그런데 4월 1일 날 차입을 했는데 이자는 3개월 이거 내년 3월 31일 날, 그러니까 1년치를 한 번만 지급하기로 한 거죠. 그죠? 뭘 하려는지 감이 오시죠? 자, 그러면 이에 대해서 차입 시점의 붕괴, 그 다음에 기말수정 붕괴하고 내년에 이자 갚을 때까지 붕괴해봐라 이거예요. 자, 해보죠. X1년 4월 1일 날 돈을 빌렸습니다. 캐시, 자산이 늘어났어요. 자산의 증가 왼쪽, 캐시 200만 원, 오른쪽에 차입금이라는 부채의 증가, 바로잉 200만 원 됐어요. 됐죠? 그 다음에 그해 12월 31일 날 봤더니 차입금 200만 원은 제대로 되어 있는데 돈을 꿔서 3달이나 썼는데 이자 비용이 어디에도 없어요. 손익계산서에. 왜 없지? 후불이라 인식을 안 했구나. 혹은 현금주의적 관점에서 현금이 안 나갔으니까 비용으로 인식을 안 했구나. 그런데 틀렸네. 그래서 기말수정 붕괴를 한다는 거예요. 뭘 한다는 거예요? 우선 돈 썼으니까 이자 내야지. 200만 원을 10%로 1년 쓰면 이자가 얼마예요? 20만 원. 그런데 몇 월 달에 빌렸어요? 4. 그러면 4, 5, 6, 7, 8, 9, 11, 12 몇 개월 썼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12. 네, 9개월 썼어요. 그러면 15만 원, 20만 원 중에서 얼마가 발생한 거예요? 15만 원만큼은 이자가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인터레스트 익스펜스라는 비용을 적어요. 비용은 왼쪽에 적잖아요. 그죠? 응? 그런데 돈을 줘야 안 줘요? 은행 가서 얘기해. 야, 너 때문에 결산하다 헷갈려. 봐도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15만 원은 언제 줘요? 내년도 만기 때 한꺼번에 20만 원 줄 때 같이 주죠. 그럼 지금은 아직 주지 않았다. 미지급 비용.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 중에 뭐예요? 미지급 부채예요. 그래서 accrued expense에다가 15만 원이라는 부채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게 기말수정 붕괴. 자, 문제는 조금 더 나가봐요. 내년도 3월 31일 날 이자를 갚을 때는 어떤 회계 처리를 하느냐? 자, 질문. 이자 얼마 줘요? 20. 그러니까 캐시 20은 맞아요. 오른쪽 대변에 20만 원. 그러면 왼쪽 차변에 인터레스트 익스펜스 20을 적으면 될 것 같지만 아니. 이때 주는 20만 원은 X1년도에 발생한 15만 원과 X2년도에 발생한 3달치 5만 원을 한꺼번에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 X2년도 이자 비용은 얼마다? 5만 원이다. 그럼 15만 원은 뭐냐? 작년에 발생했으나 주지 아니하여서 부채로 인식했던 accrued expense를 상환하는 거예요. 부채를 갚아요. 부채가 줄어들면 왼쪽에 적죠. 그죠? 됐죠? 자, 이게 자, 이제 몇 문제 풀다 보면 오 하고 약간씩 감이 와요. 이게 차변 대변 이런 거에 대한 감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회계학은 시작이 어렵지 쑥쑥 느는 게 느껴져요. 응? 자, 그러면 다음 문제까지 풀까요? 2-3번 페이지는 69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가 X1년 10월 1일에 200만 원을 종로 상사라는 회사에 빌려줬는데 연 이자를 10%예요. 이자는 9월 1일 날 받기로 했어요. 이거는 반대로 주체가 돈 꿔준, 그러니까 은행의 반대편에 서 있는 걸 한번 예를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의 내용이 똑같고 날짜만 틀리니까 바로 하죠. X1년 10월 1일 날 돈을 줘요. 캐시가 200 나갑니다. 그러면 반대급부가 뭐예요? 빌려줬다는 거죠? 그럼 뭐예요? 나중에 돌려받을 거죠? 자산이에요. 그때 빌려준 대여금이라고 불리우는 그 계정 과목의 영문 표현은 loan receivabl이에요. loan receivable. 론이 대여의 대여금. receivabl은 받을 수 있는, 받을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받으려고 빌려준 돈. 말이 좀 꼬이네. 대여금이에요. 자, 12월 31일이 됐어요. 이자는 받았다 안 받았다? 안 받았다. 왜? 후불이기 때문에. 그러나 돈을 꽂았으므로 이자를 벌어들이고 있는 중이긴 하죠. 아직 못 받은 이자에 대해서 이자 수익을 인식할 거예요. 인터레스트 레비뉴, 수익의 발생. 오른쪽 대변에 20만 원에 10%면 20만 원이면 200만 원에 10% 20만 원이고 10, 11, 12 3개월 지났으니까 5만 원만큼 이자 수익 인식한다. 그런데 이자 받아 못 받아? 못 받아. 왜? 계약상 후불이기 때문에. 그러면 잡아놓고 아직 받지 못했으나 앞으로 받을 것이니까 자산 인식합니다. 뭐라고 불러야 돼요? accrued revenue.
미수 수익을 잡아놔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 9월 30일 날 이자 20만 원 받으면 작년도에 잡아놨던 accrued revenue 5만 원과 X 2년 9개월치의 이자 수익 15만 원을 합쳐서 한꺼번에 20만 원을 받는 회계 처리를 하면 끝이 난다 이거예요. 마이크를 열어 차고 있으니까 숨소리를 이렇게 뗐다 붙였다 못하네요. 자, 어때요? 이 세 문제 보니까 감이 오시죠? 예, 그럼 바로 다음으로 나가볼까요? 자, 이제 세 번째 항목 에스티메이션으로 가겠습니다. 아쉬워요? 아니, 이거 한 거예요, 다. 미리 주고받은 거 성급비용 선수 수익 그것을 이연시키는 행위 디퍼럴, 이연시킨다, 미룬다. 이번에 받았지만 미뤄서 내년에 인식한다. 이번에 줬지만 미뤄서 내년에 인식한다. 자, 발생했는데 아직 발생은 했는데 주고받지 않은 거 어크롤. 그래서 미지급 비용 미수 수익. 이거 하는 거예요. 했잖아요. 됐죠? 자, 이제 세 번째 결산 수정 분계, 기말 수정 분계 항목인 에스티메이션으로 가볼게요. 자, 그런데 결산 수정에 들어가는 에스티메이션이 여러 가지 있지만 지금 우리 회계 원리의 초반이잖아요. 그러니까 꼭 필요한 기초만 갖겠다고요. 감가상각만 볼게요. 디프리시에이션. 자, 여러분 감가상각이라는 단어를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건 회계 용어이기는 하지만 명백하게 다른 데서도 들어볼 수 있어요. 뭐 경제학 같은 데서도 나오는 잠깐씩 다루어지는 얘기이기도 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엇의 가치가 이렇게 떨어지는 걸 감가상각이라고 많이 해요. 대표적인 얘기가 뭘까요? 뭐 자동차를 샀다고 치자고요, 여러분. 자동차를 뭐 제네시스를 샀어요. 뭐 5천만 원짜리를 샀는데 2년 지나면 이게 5천 원 당연히 아니에요. 그만 뭐 2천이나 3천이 될 텐데 왜요? 가치가 떨어지니까. 왜 떨어져요? 물론 한쪽 영역은 뭐 구형이니까 뭐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자동차를 계속 쓸 거 아니에요? 2, 3년간. 쓰다 보면 낡어요. 수명이 줄어든다고. 그걸 감가상각이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감가상각이라는 게 그런 건데 감가상각을 공부하려면 감가상각의 대상이 되는 유형자산을 먼저 잠깐 봐야 돼요. 자, 유형자산이라는 계정이 있습니다. 유형자산이라는 분류가 있어요. 무엇이냐? Property, Plant and Equipment, PP&E라고 그래요. 유형자산이라고 부릅니다. 사실은 6장에 가서 다시 자세히 배워요.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만 얘기할게요.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장기간 보유하고 있는 물리적 실체가 있는 자산이 유형자산이에요.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장기간 보유하고 있는 물리적 실체가 있는 자산. 대표적인 게 뭐예요? 자동차, 건물, 기계 그런 것들이 다 유형자산이에요. 물리적 실체가 있죠? 장기간 영업활동에. 그런데 어떤 회사가 그냥 끝까지 하시죠. 삼성전자가 트럭을 한 대 샀어요. 운송하려고. 그러면 그 큰 트럭 1억짜리 샀어요. 어떻게 돼? 시간이 갈수록 달어. 그 고장이 나서 못 쓰는 지경까지 가. 0까지. 그게 감가상각이라고 그래요. 감가상각은 어떠한 자산에서 발생하는 현상이냐? Property, Plant and Equipment, 영어로 PP&E, 우리말로 유형자산에서 발생하는 현상이다. 근데 잠깐만, 이게 왜 추정이에요? 가치의 감소는 명백한데 얼마큼 감소하는지를 모르니까. 아까 봤던 12개월에 24만 원인데 9개월에 얼마 이런 건 클리어하잖아요. 근데 1억짜리 자동차가 0이 될 때 이 시점에 얼마가 됐는지가 계산이 명확할 거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추정의 방법으로 비용을 인식하기 때문에 추정 항목이라고 제가 써놓은 거예요. 아시겠죠? 자, 다시 한번 이와 같이 가치가 유형자산이 감소하는 가치가 유형자산의 가치가 감소하는 현상을 감가상각이라고 부르고요. 영어는 depreciation이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감가상각은 연말에 기말수정 분계로서 하더라. 이 얘기도 아까 그 얘기 뭐냐면
자, 이게 쭉 줄어들면 매일 100원씩 10원씩 인식해야 되잖아요. 금액이 이렇게 안 하고 이때부터 이때까지 줄어든 거 12월 31일 날 한 번에 하더라.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감가상각은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배분을 하는 거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조금 이제 어찌 보면은 그 아카데믹한 얘기, 아니 아카데믹까지는 너무 거창하고 이론적인 얘기 같은 건데 무슨 얘기냐면 자, 좀 심플한 예를 들어볼게요. 그냥 100원짜리 기계를 사서 5년을 써요. 그러면 1년에 20원씩 가치가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100원, 80원, 60원, 40원, 20원, 0 이렇게 쭉 떨어지겠죠. 근데 이게 정확히 얼마나 떨어지는지 모르니까 이렇게 1년에 이만큼씩 줄어든다고 추정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누군가가 두 해가 지난 이 해에 60원인 걸 보고 이거는 60원으로 평가했네? 아니에요. 이건 100원을 5년간 나누는 과정에서 생기는 일종의 비용 배분일 뿐이라는 거예요. 응? 이게 왜 중요하지? 지금 요 단계에서는 조금 중요성을 인식하기 어려운데 제가 좀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기업이 뭐 이제 비용무용 부동산에 대한 제재가 많긴 합니다만 어떠한 목적으로 아파트를 하나 샀다고 치요. 100원에 샀어요. 3년 지났어요. 이거 60원이에요, 장부에. 그럼 60원짜리예요? 아니지. 회사는 5년 동안 0 만들려고 20씩 비용한 거고 심지어 가격은 200원일 수도 있어요. 가격이 올라서. 가치를 평가하는 밸류에이션이 평가거든요. 밸류에이션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다? 알로케이션 하는 거다. 배분하는 거다. 이론적인 얘기예요. 6장에 가면 이 얘기를 조금 좀 살을 붙여서 한번 다시 해드릴게요. 세 번째, 감가상각이라는 비용을 인식할 때 어떻게 하느냐 보면 회계처리에서는 감가상각 누계이기라는 계정감으로 씁니다. 뭐 한글로만 쓰면 뜻은 이해가요. 감가상각이 누적된 금액 누계액이라는 계정 과목을 써요. Accumulated Depreciation. 이건 뭐냐면 직접 까지 않는다. 100에서 까지 않는다는 건데 요건 여기에 제가 감가상각을 시작하면서 기억할 내용을 조금 적어 놓은 거고 구체적으로는 뒤에 가서 하나씩 다루다 보면 회계 처리를 보여드릴 수 있어요. 이때 자 다시 한번 볼게요. 100원이 0이 된다고 했잖아요. 가치가 감소하는 디프레시에이션. 이때 100원이 0이 되는 걸 어떻게 가치가 줄어든다고 볼 거냐에 대한 이 방법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방법. 뭐 얼핏 생각하면 아니 이미 설명하셨네. 똑같이. 그런데 그렇게 매년 일정하게 주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까요? 아니면 그것만이 합리적일까요? 라고 하면 아닐 수 있어요. 자, 쉽게 짧게 얘기 들어볼게요. 아까 제가 제네시스 자동차 얘기를 했는데 자동차의 가치는 실제로 중고차를 보면 이렇게 떨어져요? 이렇게 떨어져요? 아니면 이렇게 떨어져요? 이렇게 떨어지죠? 처음에 확 떨어지죠? 왜냐면 새 차에 대한 그 선호 때문에. 물론 이거는 사람들의 어떤 테이스트, 기호를 반영하는 거긴 한데 가치의 감소가 이렇게 일정하게 떨어진다는 건 생각하기는 쉬운데 그렇지만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또 배우지만 감가상각을 하는 방법은 이렇게 떨어뜨리는 방법, 이렇게 떨어뜨리는 방법, 이렇게 떨어뜨리는 방법이 다 있어요. 그런데 회계원리 챕터 2에서 배울 방법은 제일 쉽고 간단한 걸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직선으로 떨어지는 걸 배울 거예요. 근데 명칭을 줬어요. 그걸 뭐라고? 정액법. 동일한 금액을 감가상각하는 방법. 영어는 straight line method이에요. 직선으로 떨어뜨린다. straight line method. 아시겠죠? 자, 이때 그러면 매년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하느냐? 그냥 100원 나누기 5 하는 거죠. 5년이면. 그런데 조금 들어볼게요. yearly depreciation expense, 연간 감가상각 비용을 계산하는 방법은 취득원가를 연수로 나누는 거예요. 자, 할 때 useful life라고 돼 있어. 내용연수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예요? 내용연수라는 말보다는 어떻게 보면 useful life가 좀 더 understand, 이해하기 쉽네요. 사용 가능한 기간, 예측되는 기간이에요. 내용연수. 아까 제가 얼핏 예를 든 건 5년. 그럼 얼마를 0으로 만들어야 돼요?
취득원가. 내가 100원에 샀으니까 그거를 취득원가가 영어로 acquisition cost예요. acquisition cost. 자, 그런데 이게 잔존가액이라는 걸 빼네요. 영어로 salvage value인데 잔존가액을 빼요. 그러니까 100원짜리 자동차가 5년간 스트레이트 라인으로 정액법으로 삼각되면 20원씩 되는 게 맞는데 잔존가액이 존재한다는 건 뭐냐면 자, 5년 뒤에 이 자동차가 0이다, 0이 아니다. 남아있는 잔존하는 가액,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salvage value가. 예를 들면 어떤 걸까요? 자동차로 따지면. 여러분 폐차해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고철값이라도 좀 줘요. 더 차는 안 가 이제 5년 지나면 뭐 예를 들어서 5년 타도 창딱 멈췄어. 그런데 중고차 그 폐차장에 가면 뭐 5만 원 줘요. 그러면 감가상각은 100만 원이 0 될 때까지 해야 돼요. 100만 원이 5만 원 될 때까지 해야 돼요. 5만 원 될 때까지 해야 돼요. 그래서 취득원가 빼기 잔존가액을 5년간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95만 원을 5로 나누는 거죠. 응? 1년의 감가상각비는 20만 원이 아니라 19만 원이 되겠지. 그죠? 이런 논리예요. 이런 논리. 자, 우리 지금 감가상각이라는 것을 공부하고 있어요. 그러면 간단한 문제 하나 풀어보면 감가상각이 뭐 그런 거구나 라고 알 수 있어요. 자, 어디 있지? 죄송합니다. 72페이지. 72페이지니까 여기를 볼게요. 제가 뭐 500만 원짜리인데 4년을 내용연수로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잔존가액은 100만 원이에요. 그러면 400만 원을 4년간 감가상각하는 거니까 1년에 100만 원씩 감가상각하는 거죠. 그죠? 근데 여기에서 사실은 이 사례보다도 여기까지 계산하는 거는 방금 정액법에서 봤는데 감가상각을 회계 처리하는 방법을 좀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73페이지 보면 여러분 가로 1번에 직접 차감하는 방법과 그 다음 페이지에 감가상각 누계액을 사용하는 방법이 여기 칠판에도 있습니다만 두 가지 방법이 제시되어 있어요. 자, 직접 차감하는 방법은 뭐냐면 자, 보세요. 여러분이 기계장치를 샀을 때 어떻게 회계 처리됐을까요? 여기 위에 적어 드릴게요. 기계장치가 어차피 머시너리로 되어 있으니까 머시너리가 500만 원, 그 다음에 현금으로 샀다고 치자고요. 캐쉬를 5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이게 지금 1년 지났더니 100만 원어치 가치가 떨어졌다는 얘기잖아요. 회계 처리 어떻게 한다? 기계장치 줄여주고 디프리시에이션 익스펜스라는 비용을 인식하는 거. 이게 직접 차감법이에요. 그럼 장부에는 얼마 적혀요? 죄송합니다. 재무상태표에는 얼마예요? 기계장치 400 이렇게 적혀요. 틀린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감가상각이라는 비용을 인식한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한 거예요. 오케이, 잘 됐어. 근데 이렇게 하는 것에 단점이 하나 있어요. 뭐가 있어요? 정보 이용자 입장에서는 이걸 보면 이 기계가 지금 400만 원인 건 알겠는데 얼마에 샀는지를 몰라요. 그게 왜 중요한가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 정보도 정보 이용자에게 조회될 필요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감가상각을 했다고 해서 이건 단순히 얼로케이션인데 그거를 바로 그 자산에서 차감하는 방법이 좀 아닌 것 같다라고 해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쓰는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얘는 디프리시에이션 익스펜스 100만 원은 똑같이 인식하는데 오른쪽 대변에 직접 기계를 줄이는 게 아니라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계정 과목을 써요. 말로 조금 길게 보면 해당 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이 되어진 금액의 누계액을 적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첫 해니까 누계라는 표현이 그냥 한 해치밖에 없으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산이 요만큼 줄어들었음. 그래서 자, 감가상각 누계액 accumulated depreciation이에요. 근데 이제 고민이 있어요. 자, 이거는 뭐예요? 자산이에요? 부채예요? 자본은 더 아닌 것 같은데 자본이에요. 뭐예요 이거? 자본은 말도 안 되고 부채예요? 아니에요. 뭐예요? 자산을 줄이는 거잖아요. 근데 자산이 줄어들면 이쪽에 적는 건 맞는데 그럼 직접 줄이지 않고 단어가 조금 후진데 한 쿠션 줘서 줄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산이 이만큼 줄어들었음, 감가상각이 여태까지 이만큼 되었음을 적어서 오른쪽에 적는 거예요. 응? 이런 계정 과목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법 간접법에 말하자면 직접 안 까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고 싶은 거냐? 직접 까기 싫어서. 기계장치는 얼마예요? 400 맞아 이제 500이 400 됐어. 근데 뭘 하고 싶었어?
500이 샀고 100이 줄어서 400 남았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자, 이러한 계정들이 있어요. 어떤 해당 자산을 줄이기 위해서 평가 계정이 있어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자산의 차감 계정이라고 표현하고요. 컨트롤 에셋 어카운트라고 그래요. 자, 요 단어는 조금 어려우니까 요거는 좀 어떻게 하지? 이건 좀 어려운 단어인데 바로 제가 일로 가볼게요. 재무상태표가 어떻게 되느냐. 기계장치는 그대로 500 있죠? 감가상각 누계액 100을 뺀 400 이렇게 세 줄로 보여줘요. 우리의 목적이 달성된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재무상태표에 표시하기 위해서 쓰는 회계처리 방식이 이렇게 감가상각 누계액을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여기서 조금만 더 하고 이제 쉴게요.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뭐가 있냐면 지금 하여튼 이 개정 과목의 성격이 우리 지금 회계원리를 요만큼밖에 공부하는 우리에게는 좀 헷갈리는 개념인데 오른쪽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뭐라고 했어요? 일단 자산을 줄이는 건데 직접 줄이는 게 아니라 자산을 줄이겠다라고 모아놓은 금액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봐보세요. 이게 대차대조표, 재무상태표를 그릴 때에는 오른쪽으로 갈 거예요? 왼쪽으로 갈 거예요? 고민인 거예요. 근데 오른쪽은 안 돼. 왜냐면 부채나 자본이 아니니까 왼쪽으로 가야 돼요. 왜? 자산하고 어떻게 딸려가는 거니까. 그런데 문제는 얘가 오른쪽에 있다가 왼쪽으로 넘어가게 되죠. 자, 가운데 등호라고 제가 표현해서 넘어가는 적 있죠. 이렇게 되면 좀 유치한 수학적인 사례를 드는 건데 수학에서 등호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부호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자산을 뺐잖아요. 일로 넘어가면 마이너스가 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자산의 차감 계정인 컨트롤 에셋 어카운트인 감가상각 누계액은 왼쪽 차변으로 넘어가서 해당 근본이 되는 대상이 되는 자산 밑에 쓰되 중앙선을 넘어갔으니까 부호가 바뀌어서 마이너스가 되고 마이너스 쓴 다음에 400 이렇게 표현된다는 거예요. 응? 응? 자, 지금 제가 설명을 나름 했는데 혹시 여기서 조금 부족하면 여러분 책을 좀 읽어보고 그러면 더 이해가 잘 가실 거예요. 자, 저 지금까지 여러분 결산 중에서 기말 수정 분계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